제우스의 자녀들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여러 신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인들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신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마 아테나일 겁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있죠. 아테네라는 도시의 수호신이고요. 지혜의 상징입니다. 로마에서는 미네르바라고 불리기도 했죠. 유럽에 가시면 아테나 여신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아테나 여신상을 구분하냐면 여인인데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오른쪽에 창을 들고 왼쪽에 방패를 들었다. 그러면 아테나 여신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고 하는 유명한 분수가 있거든요. 그 분수의 뒷면에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도 아테나 여신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릇이 하나 있는데요.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금박을 입힌 로마의 은제 그릇입니다. 이 이름은 미네르바라고 불리죠. 로마에서는 미네르라고 불립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 안전의 신, 권력의 신입니다. 뭐 이건 사실 하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 아테네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수호신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를 보호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권력자들의 신이기도 합니다. 수호신의 이름이 도시의 이름이 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혜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단어가 있죠. 밝을 철자, 배울학자의 철학인데 이거는 필러소피라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필러소피는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와 필로스라고 하는 사랑의 결합어입니다. 그러니까 필러소피는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양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이 필로소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혹시 어떤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의 명함을 한번 보시면 그 뒤편에 영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닥터라고 부르는 거를 필로소피 오브 닥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박사학위를 필로소피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필로소피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지혜, 지식을 다 통칭하는 거죠. 그 지식과 지혜를 지켜주는 신이 누구냐? 아테나였다고 하는 겁니다. 19세기의 독일 철학자인 헤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역에 날아오른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혜 또는 현명함을 갖춘다는 건 황혼역, 하루가 지나고 저녁 때쯤이 되어야만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숙성을 이루어야지 지혜가 만들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걸 쓴 거죠. 그러니까 서양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지혜 또는 철학을 굉장히 사랑했죠. 지혜를 가진 아테나 또는 미네르바의 상징은 올빼미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위에 올빼미 그림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 시대 동전이고요. 밑에 있는 동그란 거는 유로화죠. 그리스에서 발행된 1유로 동전에는 이렇게 올빼미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바로 아테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여신이 아테나라면 가장 사랑을 받는 남신은 어쩌면 아폴론일 겁니다. 아폴론은 꽤 많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혜의 신이기도 하고 전염병의 신이기도 하고 의술의 신이기도 하고 음악의 신이기도 합니다. 또 태양신이기도 하죠. 근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태양신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사막에 내리쬐는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리스에서는 태양을 그렇게 숭배하지 않아요. 태양이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거든요. 여름에 덥기만 하고 여름에 비도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농작물을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태양신은 숭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능은 있어요. 그러니까 아폴론 신이 태양신의 기능도 한다. 그런데 아폴론한테 부여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길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사진에서 보면 이건 델포이 신전이거든요. 아폴론 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신전, 요 델포이 신전인데 이 델포이 신전에 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지혜를 구한 거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 무녀들한테 물어보면 무녀들이 애매모호한 답을 주죠. 왜냐하면 무녀들은 뭐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답을 주면 사람들은 그거를 해석해서 나름대로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델포이 신전의 무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헬라스에서 가장 뛰어난 현인은 소크라테스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플라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지혜를 구하는 건 신탁이라고 하죠. 신탁을 구하는 건 제우스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 제우스. 제우스가 큰 역할이었는데 너무 역할이 크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내려주게 되는데요. 아폴론이 받게 되고 아테나가 받게 됩니다. 원래 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대상은 제우스였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아폴론과 아테나한테 내려주면서 특히 아폴론이 주재하는 신전들이 여러 곳에 생기게 되죠. 그걸 이제 신탁소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그리스의 도도너라는 곳에 제우스 신탁소가 있었고요. 이건 이제 뭐 예를 들면 청동기 시대 기원전 뭐 12세기, 13세기에 있었다면 아폴론 신탁소는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이 경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른 신한테 점차 이전돼 가지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의류 신한테도 가고요. 또 이오니아 지방에도 아폴론 신탁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신탁이라고 하는 역할이 신전이 주는 큰 역할이었고요. 그리스 신화는 원래 이집트에 있는 것들이 많이 그리스로 전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에도 이런 문화가 많이 있었겠죠. 이집트 테베에도 암몬 신탁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폴론의 탄생 설화는 어떻게 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가 있어요. 아르테미스 신입니다. 자,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어머니는 레토 여신이에요. 그 레토는 이제 제우스와 학렬이 같은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제우스와 레토가 결합을 해서 이 쌍둥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제우스의 정부인 있잖아요. 헤라가 있죠. 그 헤라가 시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레토가 해산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다는 거죠. 헤라 여신은 권력도 가정의 신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힘을 많이 미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레토가 아이를 못 낳고 여기저기 다니다가 델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아이를 이제 낳게 되죠. 여기 보면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은 독이 그림이에요. 이거는 앞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적색상 그림이 있고요. 황색상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이는 황색이 된 독이 위에다가 검은색 유약을 칠하고 그 그림 부분을 이제 긁어낸 거죠. 그러고 나서 사람 몸체에 있는 걸 그림을 다시 그린 겁니다. 이건 이제 황색상 독인데 여기 보면 아폴론이 있고 오른쪽에 아르테미스가 있고 어머니 레토가 있죠. 근데 이 티티오스라고 하는 신이 어머니 레토를 겁탈하려다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이렇게 독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델로스 섬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설화가 이제 전해지는 거죠. 자, 델로스가 어딜까요? 오늘날 아테네에서 미코노스라고 하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면 한 5시간 정도 걸려요. 거기 미코노스에서 또 작은 배를 타고 델로스에 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 델로스가 아주 신성한 땅이었고요. 또 노예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던 땅이기도 합니다. 아테네가 패권을 쥐었던 델로스 동맹이라는 거 한번 들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델로스 동맹의 중심지가 요 델로스 섬이었고요.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는 이 섬에서 탄생을 한 이후에 아폴론은 저 델포이라는 곳에서 따로 이제 모셔지게 된 그런 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폴로는 전염병의 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신의 역할이 부여되려면 어떤 신화에 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아폴론이 전염병의 신이 됐냐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서사시가 있죠. 그 일리아드에 보면 첫 장면에 그게 나와요. 일리아드의 아가멤논과 아킬레스 한 패가 트로이를 처음에 점령을 했는데 그때 아폴론 신전을 그 아킬레스가 털거든요. 그래서 신전에 있는 걸 다 막 뺏어가고 그 신전의 무녀도 잡아가고 막 그래가지고 아폴론 신이 화가 나서 그 아가멤논과 그 한패들한테
전염병이 되는 병균을 막 쐈습니다. 그래서 그 아가멤논 부하들이 막 죽어나가는 뭐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거든요. 뭐 예를 들면 오늘날의 코로나19의 팬데믹이잖아요. 이런 게 전형적으로 아폴론 신이 노해가지고 이런 병균을 쐈기 때문에 인간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병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 병균이 그 예를 들어 흑사병 같은 게 돌면 신들이 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리아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아폴로는 이런 전염병을 일으키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폴론의 화를 늦춰야 되겠죠? 그래서 아폴론 신전에 열심히 소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했어야 되는 거죠. 또 아폴로는 음악의 신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럼 왜 음악의 신으로 불리냐? 이거는 또 신화 중에 그 헤르메스라고 하는 좀 악동 이미지의 신이 있죠. 꼬마이기도 하고. 근데 헤르메스가 원래 도둑질의 명수였는데 아폴론의 소를 훔쳐가지고 그랬다가 그 소를 돌려줘요. 그 돌려줄 때 이제 미안하다고 헤르메스가 또 제주꾼이거든요. 자기가 만든 미라를 아폴론한테 줍니다. 그랬더니 아폴론이 이거를 굉장히 잘 다루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폴론 프레스코가 있죠. 로마에서 만들어진 건데 이 프레스코가 뭐냐면 벽에다가 하얀 해칠을 한 다음에 해칠이 마르기 전에 빨리 그리는 그림입니다. 혹시 그림 중에서 이렇게 리라, 하프가 좀 작은 모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라가. 그 리라를 들고 있는 남자, 아, 저건 아폴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아폴론이 좀 기능이 너무 많잖아요. 태양신이기도 하고, 지혜의 신, 전염병의 신, 또 의술의 신, 음악의 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또 분화가 돼요. 오르페우스라는 또 신이 있는데 그 오르페우스 신을 아폴론의 아들인 것처럼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하나씩 또 기능을 이전해 가지고 조금 더 구체화되는 이런 모습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폴론의 특징은 뭐냐면 아폴론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요. 결혼했다는 신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미혼 총각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랑도 잘 못해요. 근데 사랑 이야기가 좀 나오긴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에로스와의 관계에서예요. 자, 에로스는 사랑의 신이거든요. 아까 꼬맹이죠. 사랑의 신 아프로디테의 아들인 것처럼 돼 있죠. 아주 어린아이로 돼 있죠. 그래서 에로스가 갖고 있는 사랑을 일으키는 활이 있죠. 하나는 금화살이고 하나는 돌화살이에요. 금화살을 쏘면 그걸 맞은 사람은 사랑을 하게 되고 돌화살을 맞은 사람은 미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신화에 나오기는 아폴론이 워낙 이제 그 사랑이 서툰 이런 모습으로 되는데 그 모습이 된 이유가 이 에로스와의 다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폴론이 갖고 있는 또 무기 중에 하나가 화살이거든요. 큰 화살을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화살을 갖고 다니는 얘기는 또 사냥의 기능도 있다는 거죠. 큰 화살을 갖고 다니는데 에로스는 조그만 화살 갖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폴론이 에로스한테 놀렸다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이렇게 조그만 화살 갖고 뭐 하냐? 나는 큰 화살 갖고 다닌다. 라고 했더니 그래? 좋아. 누가 이기나 한번 하자. 그래가지고 에로스가 아폴론한테 이제 금화살을 쏩니다. 금화살을 딱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거죠. 가까이 있는 여자가 다프네였어요. 다프네는 강해 시인의 딸이었는데 갑자기 아폴론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다프네를 쫓아갑니다. 그때 에로스는 다프네한테 이 돌화살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다프네는 갑자기 다가오는 남자가 미워지는 거죠. 도저히 둘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프네가 열심히 도망을 막 가요. 또 아폴로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쫓아가가지고 거의 잡을 때쯤 됐습니다. 그랬더니 다프네는 아버지 강해 신한테 도와달라고 막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 다프네를 월계나무로 변하게 만드는 그 장면입니다. 잡기 직전에 월계나무로 바뀝니다. 여기 베르니니라고 하는 17세기의 조각가가 있죠. 자, 로마에 가면 이 아폴론과 다프네라고 하는 베르니니의 조각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 아폴론이 다프네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딱 잡으려고 했는데 머리가 월계나무로 바뀌고 있죠. 아폴론과 월계나무는 상당히 인연이 있습니다. 아폴론이 주재했다고 하는 델포이에 축제가 있었는데 그 축제에서 우승한 사람한테
월계수를 주는 그런 문화가 생기기도 했죠. 아폴론과 쌍둥이 남매인 아르테미스를 해보죠. 자, 아르테미스 여신은 아폴론이 태양신이라면 아르테미스는 달의 신? 뭐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제 궁합을 맞추려고 이렇게 한 거죠. 또 사냥의 여신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사냥의 여신은 언제 나오냐면 이것도 일리아드에 나오거든요. 일리아드에서 아가멤논과 그 일당들이 트로이로 갈 때 폭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배가 떠날 수가 없어요. 배가 한 1,000척이 모였는데 그 배들이 항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주술사한테 물어봤더니 아가멤논이 옛날에 사슴 한 마리를 사냥을 했는데 그게 아르테미스 여신이 잘 애지중지하던 그런 사슴이었기 때문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노해서 폭풍우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을 달래야 된다라고 옆에 주술사가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달래면 되냐? 너의 딸 이피게니아를 바치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가멤논은 딸을 불러다가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바치죠. 여기 오른쪽에 그림 있죠? 이피게네아, 폼페이의 벽화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이렇게 어떤 집에 이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아래쪽에 보면 남자들이 어떤 여인을, 벌거벗은 여인을 막 잡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또 자주색 옷을 입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아가멤논의 아내고요. 저 위에 보면 사슴을 잡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죠. 저게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인 거죠. 이렇게 사냥의 여신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피게네아가 나중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가서 이제 사제가 되었다, 여사제가 됐다 이렇게 신화에 나옵니다. 로마에서는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디아나라고 불렀죠. 그래서 여기 그 조각품을 보시면 베르사유의 디아나다. 그리스 시대에 만든 거를 로마 시대에 모작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예술품들은 특히 조각품 같은 경우에는 로마 시대에 만든 작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은 좀 무식했어요. 그래서 그리스에서 만든 작품들을 기술자들이 베껴서 귀족들한테 팔았죠. 그래서 오늘날 유럽의 박물관에 이런 대리석 조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의 원본을 로마 시대에 모작해서 전시하고 있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 이오니아 지방에서는 좀 다른 형태로 숭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는 일관성이 없어요. 딱 하나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신이라 하더라도 지역마다 다르게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아르테미스 여신이 그렇죠. 아테네 또는 스파르타에서도 아르테미스 신을 수호신으로 모셨어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에서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사냥의 신이라면 이오니아 지방, 특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에페수스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사냥의 여신, 달의 여신이 아니고 다산의 여신, 어머니의 여신으로 모셔졌습니다. 이 어머니 여신은 이오니아 지방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여신이죠. 왜냐하면 어머니라는 건 사실은 세상의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 아들을 많이 낳는 존재로서의 여신의 위치가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아르테미스 여신상이 있어요. 에페소스 박물관에 가면 있는데 여신상의 모습이 좀 독특하죠. 특히 젖가슴이 여러 개가 달린 그만큼 이세를 생산하는 게 중요했던 시대였으니까 이 여신한테 많이 제사를 지냈던 거죠.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 그만큼 거대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디오니소스라는 신으로 가봅니다. 디오니소스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술의 신으로 알려있죠. 술과 축제의 신이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사람들한테 와인은 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럽인들한테 와인은 적게 먹으면 술이 아니고요. 음료입니다. 뭘 많이 먹으면 술이 되죠. 이것도 취하니까. 아이들도 사실 와인을 먹었거든요. 물론 그 물을 타서 먹기 때문에 어른들은 좀 도수 높게 마시기도 하고 아이들은 옅게 먹는 거죠. 어쨌든 그 지역 사람들한테 와인은 술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뭐 축제라는 게 그렇게 놀자 뭐 그런 것만 축제가 아니고요. 뭐 결혼식도 축제고 장례식도 축제고 무슨 명절도 축제고 이런 때 신에게 감사드리는 제사 이런 거 다 축제거든요. 그런 때 와인이 빠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축제가 열릴 때 민중들이 숭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디오니소스였다는 거죠. 그 디오니소스는 와인이라는 것이 원래 터키 동부 지역 산악 지방에서 재배가 처음 시작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서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그리스 지역에 이제 도착한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라고만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신화에 의하면 어머니는 세멜레라고 하죠. 인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우스의 특기가 뭐였죠?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서 이세를 남기는 게 제우스의 큰 역할이기도 하죠. 그래서 세멜레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또 마침 이 정실부인 헤라가 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멜레한테 해코지를 하려고 세멜레를 살살 꼬시죠. 그 세멜레는 밤마다 찾아오는 제우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헤라가 세멜레를 꼬입니다. 너 그 제우스를 얼굴을 본 적 있냐? 그럼 없죠. 얼굴을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꼬이냐면 제우스한테 스틱스에 맹세하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겠다라고 맹세를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틱스에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거든요. 스틱스라는 것은 신들이 맹세할 때 쓰는 강의 이름이네요. 그래서 제우스가 밤에 찾아왔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틱스 강에 걸고 내가 원하는 걸 한번 들어주라 라고 했더니 제우스가 그러지 뭐 해가지고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 세밀레가 원하는 게 뭘까요? 얼굴 한번 보여줘 라고 했다는 거죠. 얼굴 보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제우스의 상징은 벼락과 번개죠. 벼락과 번개를 보면 어떻게 되죠? 타 죽어야 되죠. 그런데 이 헤라의 농간에 의해서 세멜레는 제우스가 스틱스 강에 걸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 모습을 보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멜레는 막 불에 타죠. 그때 제우스는 세멜레의 배를 가르고 마침 잉태되어 있던 디오니소스를 꺼냅니다. 그렇다고 바로 태어날 수는 없고 자기 허벅지에다가 이 아들을 길렀다고 하죠. 그래서 다 큰 다음에 꺼내서 신이 된 게 디오니소스인데, 그러면 디오니소스는 어머니 세밀레에서 한번 태어나고 아버지 제우스한테 한번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DY라고 하는 게 접두사가 붙으면 얘를 W이라는 뜻이거든요. 두 번 태어난 어머니가 둘인 탄생 설화가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오니소스라는 이름은 이렇게 두 번 탄생한 것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 디오니소스는 술과 축제의 신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디오니소스의 역할도 꽤 많습니다. 술의 신뿐만이 아니고 예언 능력, 치유 능력 있었죠. 술이란 것도 사실은 치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적당히 마시면 술이 있어야 축제가 되잖아요. 술이 있어야 결혼식이 되고 술이 있어야 제삿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도 있었다. 미래를 예언한 힘도 있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예언하고 인간을 돕는 그 델포이 신전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0월까지 날씨가 창창한 이런 때의 주인은 아폴론이었고 11월부터 2월까지 비가 내리는 겨울에는 디오니소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신전에서 기거하면서 디오니소스 신을 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지역의 날씨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리스 지역은 여름에는 농사짓기가 어려워요. 날씨는 한 40도 되는 것처럼 뜨겁고요. 비도 안 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 비가 와요. 그래서 가을 때부터 밀농사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농사철은 겨울이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겨울에 밤이 길 때 이런 축제도 하고 그래서 디오니소스를 이렇게 모시게 된 거죠.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죠. 니체라는 사람이 비극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두 신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폴론적 인간과 디오니소스적 인간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두 차이가 뭐냐라고 보시면, 자, 아폴로는 잘생기고 젊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정형화된 조형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벨베데로 아폴론 있죠. 아주 잘생기고 젊고 건강한 남자의 모습 있죠. 물론 디오니소스의 신상도 비슷합니다. 근데 디오니소스한테 부여된 이미지는 조금 다르죠.
감성적이고 정열이 있고 비정형적이고 축제고 술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폴론적 인간은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분석적이고 조용적이라면 디오니소스적 인간은 감성적이고 현실적이고 정열 있는 인간이다. 사람은 아폴론적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디오니소스적 인간도 될 수 있다. 어떤 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 사람에 따라 다르다. 어떤 위치를 취해야 되느냐? 각자의 철학적 사고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니체는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든 철학자는 예술가여야 하고 모든 예술가는 철학자여야 한다. 인간은 모두 각자 철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게 니체의 주장인 거죠. 그게 디오니소스적 여도 좋고 아폴론적 여도 좋다.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그런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된다.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헤파이스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죠. 이 신은 기술과 대장장이의 신입니다. 헤파이스토스는 탄생설이 두 개예요. 그리스 신화는 일관성이 없다 그랬죠. 그냥 탄생설입니다. 하나는 제우스와 헤라의 아들인 것처럼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아테나는 제우스 혼자 낳잖아요. 원래는 메티스가 임신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제우스가 만들어내긴 하지만 어쨌든 제우스의 머리에서 혼자 탄생한 게 아테나거든요. 그래서 헤라가 뿔 따고 나가지고 그럼 나도 애 하나 만들래. 그래서 만들어낸 게 헤파이스토스다라고 하는 썰이 있는 거죠. 근데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왜 저냐? 라고 했더니 또 이것도 두 가지 썰이에요. 하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두 번째 썰은 헤라 혼자서 아들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뿔 따고 나가지고 그 아들을 집어던졌다는 거죠. 자, 산 위에서 집어던졌는데 아우레 동안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우레 동안 계속 떨어져가지고 렘노스라고 하는 섬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때 땅이 떨어질 때 잘못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다더라. 그래서 헤파이스토스는 다리를 저는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헤파이스토스한테 부여된 역할은 신과 영웅을 위해서 장비를 제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술과 대장장이의 신이 된 거죠. 그러면 주로 신화에 나오는 게 뭘 만들었냐면 최초의 로봇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로봇으로 여인을 만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은 일리아드에서 거의 주인공 역할을 하죠. 헥토르라고 하는 트로이의 용사와 뭐 싸우기도 하고, 네, 아킬레스는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약점 빼고는 불사에 몸했다고 그러죠. 그것도 신화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도 있어요. 이 헤파이스토스가 갑옷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 갑옷은 절대 뚫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옷이 보호하고 있는 곳은 절대 죽을 일이 없고 갑옷이 보호하지 않았던 그 아킬레스건만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신화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다리를 저는 헤파이스토스니까 제우스가 아름다운 아프로디테를 아내로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름다운 아테네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남편이 못생기기도 했고 기술이 있고 대장장이고 맨날 숯검댕이에 있어가지고 험한 일을 하고 있고 자기는 미의 여신인데 이게 뭐가 안 맞다. 그래가지고 온갖 바람 피고 다녀요. 그러니까 아프로디테의 또 특징 중 하나는 바람을 많이 피우는 겁니다. 온갖 남자들하고 이게 치장 관계 얽혔는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얘기 또 해봐야 돼요. 이 신화에는요, 아프로디테가 두 명이 나와요. 같은 신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하나의 이름을 가진 두 명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헤시오도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헤시오도스라고 하는 시인이 말하길 우라노스의 정액에서 탄생해서 조가비 위에서 탄생한 여신이 있다. 앞 시간에 얘기했죠? 이거는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의 그림에 등장하는 요 존재입니다. 이 존재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의 수호신이었어요. 특히 뱃사람들의 수호신이고 사랑의 신입니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아프로디테가 있어요. 호메로스가 이야기하길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신이 있다. 근데 이 아프로디테는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디오네예요.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신인데 이거는 올림포스의 사랑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우스의 딸인 거죠. 자, 헤파이스토스의 아내이면서 바람난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이 호메로스의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스캔들이 등장을 하는데 서양 최고의 스캔들입니다. 자, 아프로디테는 남편 헤파이스토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 남자들과 바람을 피는데 헤파이스토스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장을 한번 잡아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출장을 간다고 얘기를 하고서는 집을 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기 전에 뭘 했냐면 자기 침대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갔죠. 출장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프로디테는 남편이 출장 가니까 남자를 끌어들였죠. 누굴 끌어들였냐면 아레스라고 하는 전쟁의 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창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헤파이스토스가 출장을 간다는 핑계로 나갔다가 바로 돌아왔죠. 그래서 현장을 딱 잡습니다. 어떻게 잡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린 거예요. 그때 여기 아레스는 숨었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제 벗고 있는 아프로디테가 있고요. 헤파이스토스가 왼손으로 뭔가 이제 상태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 침대 밑에 어떤 투구 쓴 남자가 있어요. 이게 아레스고요. 그 헤파이스토스 머리 앞에는 에루스라고 하는 아프로디테 아들도 있고 뒤에 거울도 있죠. 거울이 꽁먼지 비추고 이런 상황을 보고 있죠. 이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로디테와 아레스가 사랑을 하고 있는데 헤파이스토스 남편이 와서 현장을 잡는 사건. 많은 예술가들이 이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되게 재밌잖아요. 여신과 전쟁인 신 간에 바람피는 장면을 절름발이 남편이 현장을 잡는다. 자, 또 하나의 신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다재다능의 신입니다. 헤르메스한테 부여된 역할도 굉장히 많아요. 여행, 도둑, 사기꾼의 신이고요. 오늘날에도 뭐 도둑의 수호신, 사기꾼의 수호신, 뭐 재물의 수호신, 신불행꾼의 수호신, 뭐 여행사의 수호신, 뭐 여러 가지 돼 있어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모자와 발목에 날개가 있죠. 모자에도 날개가 있고 발목에 날개가 있고 그리고 지팽이를 졌는데 지팽이에 뱀 2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헤르메스의 상징이에요. 또 중간에 그림에 보면 이건 루벤스의 그림인데 헤르메스와 아르고스가 있죠. 자, 헤르메스는 아버지 제우스의 똘만이에요. 온갖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오라고 하는 여인과 사랑을 나눴는데 그때 황소로 이오를 변에 이게 놔뒀죠. 그랬더니 아내인 헤라가 또 뿔따고 나가지고 아르고스라고 하는 눈이 100개인 괴물을 보내죠. 그래서 이오를 지키게 했더니 또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보내가지고 저 아르고스를 처치해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칼을 든 남자가 노인네를 막 칼로 휘두르고 있죠. 그게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또 헤르메스의 특징은 어디나 갑니다. 저승에도 가고 하늘에도 가고 지하석에도 가고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는 아주 자유로운 존재가 헤르메스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아무 데나 다닐 수 있어요. 그냥 영적인 존재니까 물론 육체가 인간이 만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우스는 벼락과 번개잖아요. 벼락과 번개가 못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다 갈 수 있는데 헤르메스는 더 자유로워요. 또 제우스의 명을 받고 어떤 역할을 다 하죠.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은 게 헤르메스기도 하죠. 헤르메스 이전 존재가 있었어요. 헤르메라고 하는 이전 신이 있었어요. 헤르메는 원래 기란네가 역할이에요. 기란네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아주 흙으로 만든 것 같은 점토로 만든 그 상이 하나 있잖아요. 남자의 성기가 이렇게 크게 돼 있는 요게 그 길거리에 삼거리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어디다 길 안내를 해주는 게 원래 헤르메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테네 올림픽 경기장에 갔더니 헤르메의 상이 이렇게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저게 몸은 하나고 얼굴이 2개인 상입니다. 한쪽 얼굴은 젊은이 얼굴이고요. 한쪽 얼굴은 나이 든 노인네 얼굴입니다. 수염이 기다랗게 자란 노인네 얼굴인데 그리스의 그림과 이 신상들은 남자의 성기가 많이 보여요. 그 폼페이의 도시에 나온 벽화 같은 것도 이런 성기가 나오는 게 자유로워요. 뭐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이런 그 성적인 관념이 지금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를 보이는 건 뭐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요 대리석상은
운동을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이런 의미의 헤르메를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런 이런 길 안내 역할의 헤르메에서 헤르메스라고 하는 어떤 또 신화의 존재가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신화에는 또 유명한 장면이 있어요. 페르세폰의 납치라고 하는 유명한 장면인데, 자, 그럼 페르세포네가 누구냐면 아버지는 제우스고 어머니는 데메테르입니다.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이제 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페르세포나가 이렇게 여기 님프는 숲속의 요정들이에요. 님프들과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지하 세계에 있던 하데스가 이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갑니다. 자, 그러면 하데스는 왜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가냐면 하데스 역할이 뭐죠?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지하 세계에는 영들이 살죠. 죽은 영들이 사는 거죠. 거기에 왕이 하데스입니다. 지하 세계에 왕으로 타다 보니까 인기가 없어요.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결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시도를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음에 뒀던 게 페르세포네입니다. 그 페르세포네가 크기를 기다렸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니까 이렇게 숲속에서 놀고 있는 페르세포네를 납치해 갑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에 보시면 베르니니라고 하는 17세기 조각가가 페르세포네 납치라고 하는 대리석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죠. 하데스의 근육을 참 잘 만들었죠. 또 여기 벗어나려고 애쓰는 페르세포네 모습도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페르세포네가 지하로 납치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그 소식을 알게 됩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근데 페르세포네의 어머니 데메테르는 역할이 뭐냐면 농업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 이 지중해 지역엔 농업이 그렇게 잘 되는 동네가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되냐면 시칠리아, 또 흑해 연안 이런 데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이 잘 되는 곳에서 농업이 잘 되라고 기대는 신이 데메테르였던 겁니다. 로마에서는 케레스라고 불렸고요. 그래서 시칠리아를 중심으로 모시던 농업의 신이 데메테르였죠. 자, 그런데 이 데메테르 여신이 보기에 자기 딸이 납치되었단 말이에요. 어디 간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일을 안 하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팍 돌아다니면서 딸이 어디 갔나 막 찾아요. 일을 안 하고 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농업의 여신이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가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농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제우스한테 제사를 안 지내요. 그래서 제우스가 정 안 돼가지고 데메트르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하데스가 페르세폰을 납치해 갔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데메트르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돌려달라 막 욕을 합니다. 그때 이 데메테르가 원래 시칠리아 섬에서 이렇게 모시던 여신이었는데 지금 아테네 근처에 엘레우시스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그곳에서 제우스를 통해서 딸이 하데스에 납치됐다는 걸 이야기를 듣고 제우스한테 막 요구를 합니다. 나 딸 안 돌려주면 농사를 아예 안 되게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제우스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하죠. 어떻게 타협하냐면 데메테르한테 그러니까 페르세포나가 돌아오도록 자기한테 오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헤르메스를 지하 세계로 보냅니다. 헤르메스가 지하로 와가지고 페르세폰을 데려가는데 그러면 하데스는 기껏 자기 아내를 이렇게 구해왔는데 그냥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페르세포나가 지상으로 올라갈 때 석류를 쥐어줍니다. 갈 때 목마르면 먹으라고 석류를 쥐어줘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게 됐는데 하데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아내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우스의 중재하에 타협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지상에서 3분의 1을 살고 남편과 지하에서 3분의 1을 살기로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이 되냐면 페르세포나가 지하에서 올라올 때 저 석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가 머리가 좋았죠? 자, 석류가 그래서 결혼의 상징입니다. 석류는 오늘날에도 터키나 이란에 가면 이 석류즙을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 많이 나오는 이런 열매입니다. 이 페르세폰의 신화와 다 연결된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혼의 상징이다. 페르세포나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3분의 2 시간 동안은 농사철이고 지하 세계에 가서 남편과 지내는 3분의 1은 농한기다. 그러니까 그 지역으로 본다면
가을부터 봄까지는 어머니와 살게 돼서 열심히 농사가 잘 되는 거고요. 어머니가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여름 동안에는 그곳이 농한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남편하고 있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그런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